전 세계 여행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내 깨닫습니다. 이 나라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요. 처음엔 그저 신기해하다가 이내 자기 나라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하고 부러워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있거나 한국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어학자들이 인류 문자 역사상 유일하다고 인정한 것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이라는 업태를 처음 만든 건 미국이고 그걸 꽃피운 건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당 편의점이 세계에서 가장 빽빽한 나라는 미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전국 편의점은 5만 5천 개가 넘습니다. 인구 약 5,200만 명으로 나누면 대략 520명당 1개꼴이죠. 편의점의 나라라는 일본이 1,000명당 1개, 미국이 2,500명당 1개인 걸 감안하면 밀도에서 종주국들을 모두 제친 겁니다. 세계 평균 편의점 사이 거리가 약 500m인데 서울은 그 절반을 넘어섭니다. 서울은 310명당 1개, 편의점 사이 평균 거리가 310m에 불과하죠. 국내 편의점의 양대축인 GS25와 CU는 각각 2만 개 안팎의 점포를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립니다. 게다가 이 편의점은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택배를 붙이고 현금을 뽑고 즉석에서 조리한 음식을 먹고 공과금까지 내고 심지어 택배 물건을 받기까지 하는 24시간 생활 허브입니다. 미국 CNN은 이런 한국 편의점을 두고 세계 원스톱 편의점의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입니다. 배달 음식 자체야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개념이 한국만큼 확장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배달은 집 앞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강공원 잔디밭, 해수욕장 백사장, 캠핑장, 심지어 지하철역 출구 앞까지 배달됩니다. 서울 한강공원에는 아예 지정된 배달존이 있어서 앱에 어느 존이라고 위치만 찍으면 20분 안팎이면 오토바이가 도착하죠. 정확한 주소가 없는 강변 한복판까지 치킨과 커피가 날아오는 겁니다. 대도시에서는 새벽 시간에도 24시간 배달이 흔하죠. 배달의 민족 같은 앱 생태계가 이 문화를 아예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키웠고 이제는 버튼 몇 번이면 어디서든 음식이 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한강 치맥 장면을 본 외국인들이 그게 정말이냐고 묻는데 진짜입니다. 그 장면이 상징이 될 만큼 이 문화는 이미 한국의 일상이죠. 최근에는 외국인도 언어와 결제 장벽 없이 이 배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전용 앱까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치안과 신뢰 문화입니다. 앞서 말한 카페 노트북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는 카페 자리에 노트북과 지갑,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게 일상이고 새벽에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것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한국의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0.6명으로 OECD 평균인 약 2.6명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절도 역시 인구 10만 명당 약 350건으로 OECD 평균의 5분의 1 정도에 그치죠. 서울에만 설치된 CCTV가 130만 대가 넘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도 특이한 지점입니다. 법적으로 물건을 주운 사람은 5%에서 20%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그냥 돌려줍니다. 반환을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여기는 겁니다. 지수마다 순위가 조금씩 달라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가장 자주 증언하는 문화가 바로 이 신뢰죠. 네 번째는 전세입니다. 이건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입자는 다달이 월세를 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세는 집값의 절반에서 많게는 80%에 달하는 큰 돈을 보증금으로 한번 맡기고 계약 기간 내내 월세 없이 살다가 만기가 되면 그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그대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집주인은 그 목돈을 굴려서 이득을 보고 세입자는 매달 나가는 돈 없이 거주하는 서로의 필요가 맞물린 구조죠. 이 제도는 1960년대와 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난 속에서 자리 잡았고 지금도 서울 임대차의 약 70%가 전세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상 비슷한 개념이 거론되는 나라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멀리 남미의 볼리비아 정도가 소규모 예외로 언급되곤 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주택시장 전체를 떠받칠 만큼 대중적으로 굴러가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은 이걸 번역할 단어조차 마땅치 않아 아예 한국식 주택 보증금 제도라는 고유한 이름 그대로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 바닥난방 온돌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난방이 지구상에 한국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대 로마에도 바닥 밑으로 열기를 보내는 난방 유적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유일한 건 그 계통이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바닥 난방 역사는 2000년이 넘습니다. 아궁이에서 지핀 열기를 방바닥 아래 통로로 통과시켜 방 전체를 데우고 그 열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구조였죠. 놀라운 건 이 수천 년 된 원리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아파트의 온수 바닥 난방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온돌은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바닥을 데우는 난방을 수천 년째 써오고 지금도 온 국민이 따뜻한 바닥에서 자고 생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바닥에 앉고 눕는 좌식 생활 문화까지 여기서 나왔죠. 서양 사람들이 한국 집에 와서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보고는 신세계를 만난 듯 놀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몇 주씩 예약을 기다려야 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선진국이라도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동네 의원에 그냥 걸어 들어가 그날 바로 진료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같은 기관에서 며칠 안에 전문의로 연결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비용도 놀랍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동네 의원 진료비가 3,000원에서 8,000원 수준이고 중형병원 전문의 진료도 1만 원에서 2만 5천 원 안팎이죠. OECD 의료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은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빠른 전문의 연결, 낮은 비용, 최신 장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갖춰진 나라는 흔치 않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치료를 받으러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검사와 수술을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그것도 더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크게 놀랍니다. 일곱 번째, 디지털 정부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세금을 내거나 서류를 떼려면 아직도 관공서에 직접 가서 줄을 서야 합니다. 한국은 그 대부분을 손안의 휴대폰으로 처리합니다. 세금 신고, 각종 민원, 주민등록 등본 발급까지 앱과 웹으로 끝나죠. 이건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매긴 순위입니다. 한국은 유엔 전자정부 평가의 온라인 서비스 지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고 2010년 처음 종합 1위에 오른 뒤로 2022년까지 줄곧 최상위권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에서도 종합 점수 095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호주와 포르투갈이 그 뒤를 이었죠. 행정이라는 가장 느리고 답답하기로 유명한 영역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통신입니다. 한 가지 오해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한때 한국이 인터넷 속도 세계 1위라는 말이 유명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순 속도 순위로만 보면 몇몇 나라에 추월당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인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2019년 4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 5G를 개통한 나라입니다. 둘째, 초고속 광케이블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체 인터넷 회선의 약 89%가 광케이블이죠. 셋째, 커버리지입니다. 지하철 터널 전 구간 산간 지역, 지하 깊은 곳까지 신호가 끊기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2009년 세계 최초로 달리는 열차 안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지하를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다운로드 속도 18GBps를 기록하기도 했죠. 대부분의 나라 지하철이 아직도 지하에 들어가면 신호가 뚝뚝 끊기는 걸 생각하면 이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단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어디서도 안 끊긴다는 이 촘촘함이 한국통신의 진짜 강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의 것들이 편리함과 문화의 영역이었다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문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누가 언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파벳도 한자도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모양이 변해온 것이지 누군가 한 번에 설계한 게 아니죠. 그런데 한글은 다릅니다. 만든 사람이 세종대왕이라는 것, 1443년에 창제됐다는 것, 그리고 왜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까지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주요 문자입니다. 자음은 소리를 낼 때 혀와 입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설계했고 그 설계 이유와 원리를 조목조목 적은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함께 반포됐습니다. 훈민정음이란 이름 자체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죠. 글자를 아는 것이 일부 계층의 특권이던 시대에 누구나 쉽게 배우게 하겠다는 목적을 이름에 그대로 새긴 겁니다. 이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돼 있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죠. 세종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깨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기려 유네스코가 전 세계 문맹 퇴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 문해상입니다. 한 사람이 분명한 이유로 특정한 해에 이론적 틀까지 갖춰 설계한 문자.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인류 문자 역사에서 유일한 사례로 꼽습니다.
편의점부터 배달, 실내 문화, 전세, 온돌, 의료, 디지털 정부, 통신, 그리고 한글까지. 처음엔 그저 편리하고 신기한 것들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건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남이 만든 걸 빨리 받아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방식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세계에서 유일하거나 세계에서 가장 앞선 형태로 완성해낸 결과들이죠. 편의점도 배달도 통신도 시작한 원조는 다른 나라였지만 그 정점은 결국 한국이 찍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빽빽한 편의점도, 강 한복판까지 오는 배달도, 그리고 창제자와 원리가 기록된 유일한 문자도 결국 같은 기질에서 나온 겁니다. 앞에서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괜찮은 나라라고 시작했었죠. 어쩌면 그 사소한 신뢰 하나가 이 모든 세계 유일들을 떠받치는 진짜 바탕인지도 모릅니다. 이상 팩트로 대한민국을 읽는 시그니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